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저녁 시간에 보탬이 되는 뉴스 플러스입니다. 15주 연속 상승 중인 서울 아파트값이 이번 주 2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으로 올랐습니다. 매수 심리가 회복되면서 서울 아파트는 2021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집을 사려는 사람이 팔려는 사람보다 많아졌습니다. 잠시 뒤 이슈 플러스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민주당 주도로 상정된 최상병 특검법에 반대하는 여당의 무제한 토론 종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특검법이 표결에 붙여질 전망입니다. 늦은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최고 120mm 이상 쏟아지겠고 특히 밤사이 곳곳에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서울시청 앞 역주행 사고로 희생된 9명의 발인이 눈물 속에 마무리됐습니다. 경찰은 급발진을 주장하는 운전자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하는 등 장 차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지명 직후부터 공영방송 이사 선임 추진 등 강공을 예고했습니다. 미국발 훈풍에 코스피가 연고점을 새로 쓰면서 2,800선을 넘어섰습니다. 2년 5개월여 만에 최고치입니다. 민주당 주도로 상정된 최상병 특검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24시간 넘는 여야 대치 끝에 종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특검법이 곧 표결 절차에 돌입하게 되는데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준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필리버스터가 마무리됐습니까? 네, 아직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따라서 시작 24시간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표결을 거쳐 종료됩니다. 오원식 국회의장이 특검법을 상정한 것이 어제 오후 3시 40분쯤이어서 이미 24시간은 넘긴 상태입니다. 통상 마지막 토론자가 발언을 종료하면 뒤이어 토론 종료 동의안에 보고하고 찬반 투표를 진행해 왔는데요. 마지막 순서였던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24시간이 지난 후에도 발언을 마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이에 우 의장은 마무리를 요청했고 응하지 않자 강제로 종료시켰는데요. 여당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은 진행 중인 발언을 의장이 종료시킬 권한은 없다고 주장하며 의장석 쪽으로 나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항의를 이어가는 중간중간 우 의장을 향해 물러나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는데요. 반면 야당 의원들은 여당 의원들이 의사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강행을 요구했는데 종이에 강제 퇴거라 써서 피켓처럼 들기도 했습니다. 우 의장이 의사 정리 권한이 있다고 강조하며 토론 종료 표결을 강행하며 상정 24시간이 넘어서도 1시간이 더 지나서야 종료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들어온 소식 지금 화면에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무제한 토론이 지금 종료된 상태입니다. 개표 결과 무제한 토론 종료가 더 많아서 종료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은 특검법에 대한 표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열세인 국민의힘은 우 의장을 향해 성토를 계속하다가 곧바로 퇴장해서 표결에는 불참했습니다. 대신 본회의장 앞에서 우 의장 규탄 대회를 열고 편파적 의사 진행에 대한 책임을 지라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토론 종료 뒤 곧바로 특검법 표결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결과가 화면에서 보시듯이 전자투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법이 통과되고 나면 뒤이어 교육,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 안건을 추가 상정해 회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우 의장은 정부 여당의 불참 가능성이 거론되는 만큼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지 않고 보류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재석 189인 중에서 찬성을 몇 명이 표시했는지 보이고 있는데요. 아직 결과는 투표는 계속 진행 중이어서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지금 이준엽 기자가 설명해 드린 대로 필리버스터 종료를 안건으로 한 표결 결과가 가결됐고요. 따라서 필리버스터는 공식적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만큼 최상병 특검법이 바로 표결에 붙여질 예정인데요. 이준엽 기자, 앞서 필리버스터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네, 마지막 순서로 발언했던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야당이 이재명 전 대표 사법 리스크 때문에 특검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난했는데요. 유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 1심 판결문을 읽기도 했는데 이에 민주당이 안건과 관련된 것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국회법 조항을 들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사회를 맡은 주호영 부의장은 발언을 종료시킬 권한은 없다며 곽 의원을 제지하지는 않았는데요. 뒤이어 곽 의원이 일단은 발언 소개하기 전에 지금 화면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우원식 의장이 특검법 가결을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을 보셨는데요. 질문은 여야 간 협의를 한 결과 가결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이따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필리버스터 상황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곽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라며 피의 사실을 나열하자 회장이 고성으로 뒤덮이기도 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단상에 오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쟁점이 되는 박정훈 대령의 수사 이첩이 정당했다며 여당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정쟁에 몰두한다는 여당의 주장에도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총선으로 민심이 확인됐는데도 국정을 쇄신하지 않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선 뒤 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 발언자는 모두 7명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이번 필리버스터 최장 시간을 기록한 건 6시간 넘게 발언한 여당의 박준태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최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발의한 지 35일 만인데요. 야당만 표결에 참여를 했는데 찬성이 189 그리고 반대 1표로 가결이 됐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최상병 특검법이 방금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발의 35일 만인데요. 조금 전에 우원식 국회의장의 발언을 저희가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정된 대정부 질문은 여야 간 협의를 한 결과 이견이 있어서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최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발의 35일 만이고요. 야당만 표결에 참여를 해서 찬성 189대 반대 1표로 가결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야당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일방적으로 종료시켰다면서 반발했죠.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30일에 22대 국회가 개원하자 당론으로 최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했고요. 오늘 발의 35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이제 대통령이 이 법안을 받아들고서 제2요구권을 행사할지가 다시 관심인데요. 잠시 뒤에 보다 자세한 내용이 들어오면 저희가 정리해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번 주 안에 수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다음 주쯤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북경찰청은 내일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10여 명이 참석한 수사 심의위를 열고 피의자들의 혐의 적용과 송치 여부를 논의합니다. 경찰은 심의위가 끝나는 대로 수사를 종결하고 이르면 다음 주쯤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후임으로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지명하는 등 장차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를 부당하게 중단시키려는 시도가 있지만 국정 공백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신속하게 후임자를 지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총선 후 처음으로 장관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먼저 탄핵 전 스스로 사퇴한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후임으로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지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진숙 후보자가 방송 신뢰를 회복해 나갈 적임자라고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을 정상화하고 미디어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하여 방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나갈 적임자입니다. 이 후보자는 현 정부의 방송 장악 의도가 없다고 선을 그으며 방송, 특히 공영방송이 노동 권력으로부터 독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영방송, 공영언론이 노동 권력, 노동단체로부터도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영방송, 공영언론의 다수 구성원이 민노총의 조직원입니다.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은 김홍일 전 위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난 지 단 이틀 만에 이뤄졌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위법 사항이 없는데도 방통위 업무를 중단시키려는 시도에 맞서 국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환경부 장관에 김완섭 전 기재부 2차관을, 금융위원장에는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을 각각 지명했습니다. 인사혁신처장과 기재부 1차관 등 차관급 7명에 대한 인사도 단행됐는데 이 가운데 대통령실 비서관 3명이 발탁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인사가 새로운 활력을 갖고 올 하반기 더 열심히 일하자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장수 장관을 중심으로 조만간 추가 개각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첫 지명 소감 발표부터 전임 위원장 탄핵을 추진한 정치권과 일부 언론의 보도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야권이 중단을 요구한 공영방송 2사 선임 절차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면서 강공을 예고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에 지명된 후 소감 발표에 나선 이진숙 후보자는 첫 공식 석상부터 강도 높은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전임 위원장들이 정치적 목적 때문에 탄핵 위협을 받고 잇따라 물러나야 했다며 현 사태를 비판했습니다. 현 정부의 방송 장악을 막기 위해서 탄핵을 발의했다고 말합니다. 정부가 방송 장악을 했다면 이런 보도가, 이런 기사가 가능했겠습니까? 정권 출범 이후 일부 언론의 보도 사례를 조목조목 짚어가며 날선 지적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방송이 지금은 공기가 아니라 흉기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특히 공영방송이 그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홍일 전 위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빌미가 된 공영방송 2사 선임은 예정대로 마무리 짓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사 임기가 끝나면 마땅히 새 이사들을 선임해야 합니다. 임기가 끝난 공영방송 이사들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2인 체제를 비판해온 정치권을 향해선 서둘러 야당목 방통위원을 추천해 위원회를 정상화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야권은 대통령실을 향해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당장 철회하라고 반발했습니다. 정부가 이번 지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이진숙은 이번에는 국민으로부터 또다시 탄핵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후보자는 방통위 업무 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인사청문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단체와 야권을 중심으로 이 후보자의 과거 MBC 재직 시절 행적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어 최종 임명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밤사이 충청에 최고 100mm 이상, 수도권과 충청 전북 지역에도 다소 많은 장맛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보다는 약할 것으로 보이지만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보돼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오늘 밤 장맛비 상황과 이후 전망 알아봅니다. 김민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직은 본격적으로 비가 시작된 것 같진 않은데 언제 어느 지역부터 비가 내리는 겁니까? 네, 이 비구름의 이동을 볼 수 있는 레이더 영상 보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비구름은 이 서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네, 화면 나왔는데요. 예. 이 비구름은 현재 지금 북서쪽에 강하게 위치해 있는데요. 이 저기압이 생각보다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현재는 북한 지역에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확대해서 보시면요. 현재는 이 서울 지역과 경기도 북쪽에 산발적으로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 6시간 동안의 비구름의 이동을 보시게 되면요. 네, 이 서해상에 위치한 강한 이 띠 모양의 비구름이 점점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예. 이 서해상에 위치한 비구름이 점점 경기 서해안을 시작으로 경기도와 충남 내륙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이 비구름대가 밤 9시를 전후로 들어오면서 서울에는 오늘 밤 9시를 전후로 비가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예, 정말 서에서 동으로 길게 띠가 만들어져 있는 모습 걱정인데요. 오늘 밤이 일단은 우려가 됩니다. 어느 지역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립니까?
네, 우선 기상청은 내일까지 충청에 최고 100mm, 호남에 30에서 80mm,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영남에 20에서 60mm의 다소 많은 양의 비를 예보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레이더 영상 보실까요? 예. 네, 이 곳곳에 보이시는 게 이 시간당 30mm 이상의 집중호우를 뿌리는 비구름입니다. 이 비구름의 방향과 이동 속도가 조금씩 달라지면서 예상 시간은 달라지겠지만요. 이렇게 밤사이 전북과 충청, 경기 남부 내륙을 곳곳을 지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두 차례 장맛비에서는 이 비구름 이동 속도가 빨라서 비 피해가 좀 적었던 것 같은데 이번엔 어떻습니까? 네, 이번에도 비구름은 한반도를 빠르게 지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이 저기압이 빠져나간 뒤가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이 저기압은 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불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이 저기압이 통과한 뒤로는 북서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한반도 남쪽에는 이렇게 장마전선이 위치해 있죠. 이 정체전선이라고 하는 이 장마전선은 이 서로 다른 큰 공기들의 덩어리들의 싸움입니다. 예. 네, 이 남쪽에 따뜻하고 습한 공기와 이 북쪽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충돌하면서 이 큰 비구름이 만들어지는 게 정체전선인데요. 현재 한반도 남쪽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북쪽에서 찬 공기가 더해지면서 이 정체전선에 있는 비구름이 압축되면서 매우 강하게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비구름이 이동하지 못하고 한 곳에 오래 머물게 되면 이 시간당 50mm는 물론 이 재작년 6월 말에 서산에 쏟아졌던 이 시간당 100mm 안팎의 극한 호우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지난 주말에는 바람도 굉장히 세거든요. 소형 태풍급이다라는 말까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강한 바람이 동반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먼저 지금 지난주 토요일 밤 9시에 한반도 주변의 기압 배치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이 파란 선은 기압이 같은 선을 연결한 걸로 이 선의 간격이 촘촘할수록 바람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우리나라의 남서에서 북동쪽으로 이렇게 선이 4개나 그어질 정도로 바람이 꽤 강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주 토요일 제주도와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순간 풍속이 한때 초속 30m에 달하는 이 태풍급 돌풍이 관측됐던 건데요. 예. 네, 오늘 밤 사이 예상 일기도를 보시면요. 이 저기압이 한반도 북쪽을 통과하면서 이 지난 주말만큼은 아니지만 오늘도 이렇게 한반도에 선이 3개나 그어질 정도로 바람이 다소 강할 걸로 보입니다. 이게 촘촘할수록 이렇게 바람이 세다는 의미입니까? 네, 맞습니다. 예. 네, 이번 장마처럼 유독 이렇게 저기압이 자주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그런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 장마가 시작되고 나서 저기압이 정체전선을 끌어올리면서 그리고 정체전선에 동반된 저기압이 발달하면서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저기압이 자주 지나는 건 이례적인 게 아닙니다. 이 지난 봄에 주말마다 비가 내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예, 그랬죠. 네, 한반도 주변은 바람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편서풍 지대로 이 고기압과 저기압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지나갑니다. 이 여름철에는 이 저기압에 더불어서 이 정체전선에 동반된 비구름의 영향도 함께 받기 때문에 이 비가 더 강하게 내리는 겁니다. 예. 지금 비가 오늘 처음 내리는 게 아니고 기존에 제주와 남부지방에 많이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지표면이 좀 말랑말랑해져 있을 것 같은데 산사태 위험은 없을까요? 네, 맞습니다. 산사태도 우려가 되는데요. 현재 산사태주의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여전히 산사태 위기 경보는 전국이 주의 단계입니다. 예. 네, 그래픽 보실까요? 예, 제주 장마가 시작된 지난달 19일부터 오늘까지의 누적 강수량인데요. 아직 장마철 초반이지만 이 제주도에는 70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이 내륙에도 이 붉게 표시된 지역을 중심으로 200mm가 넘는 비가 내렸는데요.
지난해 7월 경북 예천에서 발생했던 큰 산사태가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이 산사태는 집중호우가 아니라 시간당 10에서 20mm 안팎의 비가 며칠째 이어졌기 때문에 나타난 거였습니다. 이미 이전에 내렸던 비로 지하수가 높아져 있고 이 흙이 물을 가득 머금고 있는 상황에서는 흙과 돌 그리고 나무의 무게로도 충분히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다소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이 100mm 안팎의 호우가 예고된 충청과 전북 지역의 산 인근 주민들은 이 산사태 발생에도 특히 주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예. 근데 최근 한 번 내릴 때마다 강한 비가 좀 자주 내리는 것 같은데 이게 기후 온난화 때문입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 전 세계 기온, 특히 이 해수 온도가 가장 높은 상태입니다. 이 미국 해양기상청에서 분석한 전 세계 온도를 보면요, 이 지난해 평균을 훌쩍 넘기면서 처음으로 20도를 넘었고요. 예. 특히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 예. 붉은색이 진할수록 이 평년에 비해 온도가 높아졌다는 걸 의미하는 건데요. 이 우리나라 주변이 평년에 비해서 3에서 5도가량 높은 상태입니다. 네,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요. 해수면 온도가 높아질수록 이 바다에서 대기 중으로 비구름이 되는 이 수증기의 증발이 많아진다는 의미인데요. 예. 네,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실 수 있는데 적도 부근에서 우리나라 부근으로 계속해서 이 붉은색의 수증기가 유입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여기 현재 이 노란 부근이 북태평양 고기압을 의미하는데요. 네, 이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렇게 수증기가 불어 들어오면서 이미 우리나라 주변에는 수증기가 많아진 상태에서 이 추가로 유입되면서 이 비구름의 재료를 계속해서 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붉은 수증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몰려오는 걸 보니까 괜히 더 후텁지근한 것 같고 답답한 모습인데 이후에 장마 전망도 좀 알아보죠. 이게 주말뿐 아니라 다음 주까지도 비가 예보돼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내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이 주말에 또 한 차례 저기압이 한반도를 향할 걸로 보이면서 이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걸로 보이는데요. 이 장마철에는 저기압의 이동 경로와 기압의 변화가 매우 유동적이라 아직은 정확한 강수량은 예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말에도 전국적으로 강하고 많은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네, 이 기상청의 중기 예보를 보시게 되면요. 이 다음 주 일요일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는 걸로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정체전선이 다음 주까지도 한반도를 남북으로 오르내릴 걸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이 다음 주까지 내내 비가 내리는 걸로 예보됐지만 이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 네, 지금까지 기상 전문 기자 김민경 기자와 함께 날씨 전망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이 서울시청 인근에서 역주행 사고를 낸 운전자 차모 씨를 상대로 사흘 만에 처음으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차 씨가 치료를 받는 병원을 찾아가서 2시간 가까이 조사를 벌이며 급발진 주장에 관한 진술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이현정 기자. 네, 이현정입니다. 네, 가해 운전자에 대한 경찰 조사 내용 정리해 주시죠. 네, 경찰은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정도 피해자에 대한 첫 정식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갈비뼈를 다친 68살 가해 운전자 차모 씨가 입원 중인 병원을 직접 찾은 건데요. 그동안은 차 씨가 치료를 받는 중이라 경찰은 공식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수사관들은 차 씨를 상대로 중점적으로 조사하셨나요? 피해자가 급발진했다는 주장과 똑같았을까요? 수사관들은 차 씨를 상대로 차량 급발진 주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차 씨는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딱딱했다며 기존 주장을 유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급발진이냐 운전 부주의냐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앞서 수사 브리핑에서 사고 현장에서 제동하면서 생기는 스키드 마크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찰이 확보한 차량 사고 기록 장치에는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은 기록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호텔 지하주차장 출구에서부터 가해 차량이 가속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급발진은 물론 일반 통행로에 잘못 들어서면서 당황해 가속 페달을 밟았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명확히 알기 위해 사고 당시 브레이크 등이 점등됐는지, 또 블랙박스에 어떤 정황이 담겼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차량 사고 기록 장치와 블랙박스, 사고 현장 CCTV 등에 대한 정식 감정을 마치기까지는 한두 달이 걸릴 전망인데 경찰은 신중하게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서울시청 인근에서 역주행 사고가 난 지 사흘이 지나고 희생자들의 발인이 진행됐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는 황망한 죽음에 유가족들은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고 직장 동료들은 마지막 출근길을 애도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뺑소니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장애를 딛고 공무원이 된 집안의 자랑. 사진 속 환하게 웃는 고인을 바라보며 유가족은 인사를 전합니다. 한 절 올리실게요. 앳된 딸이 든 영정을 앞세운 운구 행렬은 생전 고인이 일하던 서울시청 건물을 들렀습니다. 마지막 출근길을 지키는 동료들. 운구 차량이 멀어지자 참았던 울음이 새어나옵니다. 또 다른 시청 직원도 마지막 인사를 왔습니다. 누구보다 일터를 사랑했던 동료와의 이별에 시청은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저희 형이 너무 좋아하는 곳이었어요, 여기. 너무 감사드립니다. 승진한 날 참변을 당한 은행 직원도 또 다른 희생자들도 장지로 향했습니다. 오래 함께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가족들은 아직 헤어질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고 현장을 찾은 시민들도 술잔을 채우고 기도를 하며 먼 길을 떠나는 희생자들을 위로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숨진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게시물이 확산하는 것과 관련해 경찰이 불법성이 확인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시청역 역주행 사고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게시물이 온라인상에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다며 반복적인 유포 행위가 적발되면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피해와 게시물 유포를 막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여전한 가운데 서울 아산병원 교수들이 진료와 수술을 줄이는 진료 재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애초 예고됐던 전면 휴진이 아니라 다행이라면서도 극단적인 집단 행동 대신 대화에 나서달라고 의료계에 요청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이른바 빅5 병원 가운데 하나인 서울 아산병원 교수들이 진료 재조정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수술은 절반, 진료는 30%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첫날 큰 차질은 없었지만 환자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유, 걱정되죠. 아유, 서울대에서 내가 아주 진료했는데 또 아산병원까지 그런다. 여기 옮겼더니 또 아산병원까지 그런다 해갖고. 서울 아산병원 측은 중증, 응급 환자 진료엔 변함이 없다며 일반 진료에 미칠 여파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놓인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세브란스 병원은 무기한 휴진 중이고 고려대 의료원과 충북대 의대 교수들도 조만간 집단행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정부는 의사들에게 내렸던 행정명령은 권력 남용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집단 휴진 같은 극단적 방식을 멈추고 대화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여러분께 생명을 의지하고 있는 많은 환자들의 호소가 헛되지 않도록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갑작스러운 대규모 증원으로 의대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앞으로 교원이나 시설 등에 대규모 투자를 하면 문제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정부는 각 의과대학과 함께 교수 인력과 교육시설, 수련병원 등 교육 인프라 여건을 하나하나 면밀히 따져보며 정원 후 교육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의료계의 투쟁 강도가 다소 정체된 사이 정부가 조만간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어떤 처분을 내리는지가 새로운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갈등으로 의료 공백 사태가 심화한 지 130일이 넘었습니다. 일부 병원들이 잇따라서 진료를 축소하거나 멈추고 있는 가운데 참다 못한 환자와 가족들이 거리에 나와 울분을 토했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아들이 2년째 혈액암을 앓고 있다는 어머니. 혹시 진료를 못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하루하루가 걱정입니다. 언제 그만 또 안 나올지 모르니까 그것도 막 걱정이 되고 좀 많이 좀 긴장이 돼요. 예약이 밀리고 치료받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넘나드는 일은 이미 오래전부터 일상 다반사가 됐습니다. 또 친구가 3, 4일 전에 건강검진에서 백혈병으로 진단이 났는데 대학병원에서 예약을 안 받아줘서 울면서 전화가 오고 해서 진단받은 1형 당뇨 아이가 이 인천 지역에 사는데 인천 지역에서 응급 치료를 받지 못해서 전라도까지. 현 사태가 심각하다며 80살이 넘었는데도 충청북도에서부터 올라온 할아버지도 있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휴진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개인 병원에 갔더니 개인 병원에는 종합병원에 가래요. 불안한 마음으로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환자와 가족들은 조속한 의정 갈등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우리 환자들이 당신들의 아들, 딸 이래도 이렇게 방관하고 입으로만 죄송 할 수 있겠냐며 큰소리 쳤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의견 갈등 해소용으로 우리 환자들 생명이 볼모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료계를 향해서는 먼저 휴진을 멈출 것으로 요구했습니다. 정부에는 전공의에 의존하는 수련 환경을 개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집단 행동이 발생하더라도 필수 의료는 중단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법을 만들라며 국회에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YTN 김이영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매수자가 늘어나며 부동산 시장이 본격적인 상승장에 진입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금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15주 연속 상승을 했고요. 특히 네네. 이번 주는 전주에 대비했을 때 그 상승폭이 2년 9개월 만에 가장 컸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7월 1주차 한국 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0.2%라는 숫자를 최근 한 2년 동안 본 적이 없는 숫자인데요. 예. 우리가 이제 0.2%라고 하면 집값 0.2% 오른 거 가지고 뭘 이렇게 난리냐라고 하지만 이게 주간 변동률입니다. 1년이 이제 52주로 계산한다면 이게 거의 10억 아파트가 11억 정도 가는 10% 정도 상승의 속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가파르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그래프 보시다시피 추이 자체가 최근 한 3개월 동안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점은 좀 우려스러운 점입니다. 이게 특징이 있는데요. 이게 예. 지금 우리가 서울 그래프를 보고 있는 거고요. 전국은 0.03%, 서울보다는 굉장히 완만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 강세 현상이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고요. 서울 내에서도 이제 인기 지역, 강남 3구나 마용성 지역 위주로 단지들도 인기 단지, 새 아파트, 랜드마크 아파트 단지 위주로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고요. 또 수요자 입장에서 본다면 기존에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샀다면 지금은 실수요자들, 무주택자들이라든지 1주택자들이 갈아타는 수요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집값을 좀 올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도 그런 전화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불안감을 많이 호소합니다. 불안하다라고 하는데 뭐가 불안하냐라고 물어보면 2020년, 2021년 폭등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이러다가 집값이 다시 폭등하는 것 아니냐. 좀 안정을 하라라고 하면 안 되겠고 지금 사야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로 봐서 지금 국민들이, 실수요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상황이고요. 뭔가 좀 대책이 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예. 변동률 0.2라는 숫자에 굉장히 강조를 해주셨어요. 네네. 근데 서울 아파트 값이 오르긴 올랐지만 지역별로 좀 편차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특징을 말씀드렸는데 일단 서울 중심으로 오르고 있고요. 서울에서도 인기 지역에서 노도강, 외곽 지역으로 번지고 있고요. 이번 주간 동향을 보면 수도권 지역도 이제 상승폭을 0.03%포인트 더 올렸거든요. 예. 이게 불길이 번지는 게 이제 저희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고 지금 그래프 보다시피 핵심 지역들은 상승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성동구는 0.59%, 0.59%면 거의 폭등에 가까운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이걸 방치한다면 결국에는
불길이 수도권 외곽 지역, 지방으로 번질까 지금 우리가 걱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게 왜 이렇게 또 많이 뭐 근거가 있을 거잖아요. 불안한데 그냥 뉴스만 보고 불안한 건 아니거든요. 이 불안의 요소를 좀 살펴보게 되면 공급이 부족하다는데 이제 굉장히 많은 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데,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단순히 입주 물량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인허가 물량, 착공 물량 부족을 좀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전세 가격 상승도 좀 많이 부추기고 있는 거고요. 전세 가격이 올라가니까 차라리 전세 가격 낼 바에는 내 집 마련해야겠다. 이렇게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나중에 갭 투자가 또 활성화되면 집값이 더 많이 올라갈 거니까 미리 좀 서두르자라는 심리가 발동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금리나 뭐 종부세 완화도 좀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금리도 영향이 있죠. 우리 기준금리는 그대로입니다. 변동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은행의 창구에 가보면 실질 대출 금리는 상당히 많이 내려왔거든요. 3%대 금리는 이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게 올해 초만 하더라도 3% 금리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었으니까 아무래도 구매 능력에 대출 금리가 내려가다 보니까 좀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기대 심리. 하반기에 기준금리가 내려갈 거야. 미국이 기준금리 내리면 한국은행도 내릴 거라는 기대 심리 때문에 이런 집값 상승을 더 부추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 인하가 선반영되는 기대 심리가 주식시장은 부동산에 비하면 뭐 비할 바 없이 굉장히 크잖아요. 맞습니다. 부동산 시장 이번에도 좀 그 기대 심리가 선반영된 게 좀 많이 크다고 보세요? 저는 선반영된 부분이 있다라고 봅니다. 실제로 우리가 금리가 내리더라도 미국이 9월에 내리는지는 지켜봐야 되겠고요. 미국이 내리더라도 지금 우리나라하고 2%포인트 정도 기준금리 차이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한두 차례 내려서 한국은행이 또 내린다라는 보장은 없고요. 설사 한 50bp, 뭐 0.5%포인트 정도 내리더라도 저금리로 가기는 또 역부족입니다. 그러면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기준금리가 내려도 대출금리가 실제로 많이 안 떨어진, 대출금리는 미리 선반영이 돼서 내려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은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좀 전에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통과에 대한 대통령실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위헌성 때문에 제 의결이 부결됐으면 헌법에 맞게 수정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일 텐데 오히려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예, 헌정사의 부끄러운 헌법 유린이라면서 이를 개탄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발 속보인데요. 조금 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헌법 유린, 개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계속해서 부동산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 심리가 조금 오름세 회복했다고 완전히 회복했다고 보시는지요? 완전 회복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이제 KB에서 나온 이제 그 심리 지수가 있거든요. 심리 지수를 보면 100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100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집주인, 매도자 우위 시장이라고 하고요. 100 아래로 갈수록 매수자 우위 시장인데 지금 숫자를 보면 47.1이거든요. 100 아래 한참 내려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매도자 우위 시장이다라고 볼 수는 없고 매수자 우위 시장은 맞는데 추이를 보면 역시 5월, 6월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 5월, 6월 또 7월까지도 아마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매수 심리가 바닥에서 25, 30 정도 수준에서 가파르게 올라온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불안 심리가 지금 그대로 이게 통계 수치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수 심리 오름세는 결국 집값이 더 오를 거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앞서서도 이제 짧게 좀 설명을 드렸지만 결국에는 전세 가격 상승, 공급 부족이 이제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 대출 금리도 내려가고 신생아 특례 대출, 또 금리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최근에 정부가 또 종합 세금, 종합 부동산세도 그렇고 세제 개편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시장의 수요자들은 집값이 올라갈 것이다. 정부는 집값 올라가는 걸 좀 기다려주는 것 아니냐라는 시그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 경제학에서 이제 게임 이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상대방의 행동이 나한테 영향을 주는 건데 주택이 굉장히 공급이 많고 언제라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면 이렇게 불안하지는 않는데 과거에도 그랬잖아요. 한번 올라가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남보다 먼저 움직여야, 내가 혹시라도 늦게 움직이면 집값이 더 많이 올라가고 나는 돈을 더 지불해야 된다. 아니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다는 불안한 마음에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그렇게 급등할 상황은 아니거든요. 여전히 집값이 소득 대비 좀 고평가된 부분이 있고요. 경기도 안 좋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집값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보더라도 불안할 수는 있겠으나 이게 폭등으로 이어질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시그널 또 마음도 좀 안정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서울 일부 지역만 이렇게 유독 더 많이 오르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런 상승세가 서울에만 국한이 될지 아니면 수도권까지 확대될지도 궁금하고요. 이런 상승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추석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명절이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데요. 설 이후에 이제 분위기가 좀 반전이 된 부분이 있고요. 이번 추석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추석을 지나고도 집값 상승폭을 잡지 못하고 상승폭이 확대가 된다면 올해 말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서울에서 수도권 지역, 지방으로도 불길이 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추석에 어떻게 불길을 좀 차단할 수 있는 추가 대책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변곡점이 이제 기준금리 인하,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게 된다면 만약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할지 거기에 따라서 또 영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책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브레이크를 좀 잡아줄 수 있는 정부가 집값이 올라갔을 때 우리가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는 좀 구두 개입이라도 좀 나와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집값 상승 배경 중에는 앞서 말씀해주신 수요 대비 공급이 적은 거. 네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실제로 과거와 비교했을 때 인허가 물량이 얼마나 실제로 줄었습니까? 우리가 이제 집값 공급 물량을 볼 때는 입주 물량이라는 게 있고요. 입주 물량은 지금 당장의 공급 물량을 의미를 합니다. 예. 인허가 물량은 5년 후에 나올 입주 물량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그래프 보듯이 2024년에는 12만 5천 호 정도, 12만 6천 호 정도 약 예상이 되는데 작년이 16만 5천 호였고요. 가장 많았던 2022년은 20만 호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평균을 보더라도 지금은 낮은 수준이라면 시장의 수요자들이 불안한 게 올해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면 뭐 내년에는 개선이 될 수는 있겠는데 착공 물량, 분양 물량, 인허가 물량까지 부족하다면 3년에서 5년 후까지도 공급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은 우려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공급 부족 우려에 대해서 이게 아니다라는 걸 확실한 어떤 통계라든지 어떤 숫자로 좀 보여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다들 너도 나도 공포 속에 이렇게 영끌족들이 생겨날 만큼 빚을 져서 집을 샀단 말이에요. 네네. 그때 당시랑 지금이랑 뭐가 다릅니까? 그때 이제 2020년, 2021년에도 이제 같은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때는 따지고 보면 이제 상승장의 연속이었습니다. 2015년부터 계속 집값이 올라가면서 2020년, 2021년은 또 과도한 유동성, 집값이 사실은 좀 잡혔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유동 자금을 더 풀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겼고요. 지금은 그때 상승장이 아닙니다. 사실은 상승장이 끝났고요. 조정장으로 진입이 됐고 다음 상승장으로 진입이 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미리 좀 불안한 마음에 선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다르다는 점은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상승장이 되려면 우리가 상승장이라고 한다면 집값이 5년에서 7년 연속으로 상승을 하고 서울 집값 같은 경우는 2배 정도 올라줘야 되는데 이게 상승장이 된다면 단적인 예로 이제 잠실에 엘스라는 아파트가 있는데요. 2021년에 전용 84가 27억 정도 최고점을 찍었는데 최근에 이제 근접을 했거든요. 25억 7천까지 거래가 됐는데 지금이 상승장 진입이라고 한다면 2030년에 한 40억, 50억까지 올라가줘야 되는데 지금 소득 대비 집값이라든지 경제 상황,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그렇게 올라가기는 역부족이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우리가 실수요자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반등 폭이 커지고 있는데 이 반등은 정상적으로 본다면 계속 이어지기는 좀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예.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불안해하니까 정부는 좀 달래기에 나서는 것 같아요. 3기 신도시도 있고 공급 물량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괜찮습니까? 일단 3기 신도시 물량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사실 3기 신도시 물량이 제대로만 나와준다면 저는 집값 안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서울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신도시 물량이 나오면 전체적으로 수도권 지역들이 안정을 찾거든요.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최근에 이제 공사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라가는 공사비 때문에 3기 신도시가 혹시라도 차질이 생기게 되고요. 계획보다도 입주가 더 지연된다면 또 이게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에는 더 불안 심리를 자극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할 일은 신규 택지 발굴도 중요하지만 신규 택지 발굴보다도 더 중요한 건 계획이 있는 3기 신도시 물량을 차질 없이 오히려 더 빨리 공급할 수 있다면 이 불안 심리를 차단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공사비 상승 문제가 있어서 이게 3기 신도시가 예상대로 안 될 가능성도 있다면서요? 시장에서는 그 부분을 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민간 주택들 최근에 또 사전 청약이 중단됐잖아요. 그 부분도 이제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데 저는
공사비가 많이 올라서 사전 청약이 힘들더라도 사전 청약은 일관성 있게 진행이 됐더라면 이렇게 불안 심리를 좀 잠재울 수는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좀 실책을 한 것 같고요. 최근에 공사비가 많이 올랐지만 상기 신도시만큼은 최근 시멘트값, 철근값은 좀 안정을 찾고 있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기 신도시만큼은 차질 없이 계획대로 진행이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끝으로 하나만 짧게 살펴보죠. 재건축 성패를 가늠한다는 목동 재건축. 네네. 이 부분에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는데 뭐 특징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재건축 계획이 나왔는데 이제 계획은 사실은 또 뭐 계획일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목동 6단지가 이제 계획이 나왔는데요. 예. 1,3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를 2,173세대로 재건축하겠다. 이 내용만 보면 이제 용적률은 한 130% 정도 되는 아파트를 299%로 많이 올려서 일반 분양을 거의 뭐 800세대, 1,000세대 정도 물량을 많이 뽑겠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여기까지만 본다면 물량이 금방 나올 것 같은데 차질 없이 뭐 소송 없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더라도 아무리 빨라도 10년이고요. 정상대로 진행되더라도 15년 정도 걸립니다. 지금 조합 설립도 안 됐기 때문에 예. 조합 설립, 건축 심의, 사업 시행 계획, 관리 처분 단계별로 밟아간다면 시간은 오래 걸린다. 당장 나오는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계획 정도로만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부동산 시장 전망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코스피가 2,800선을 뚫으며 연고점을 새로 썼습니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들썩인 영향이 컸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코스피는 출발부터 2,800선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장중 오름폭을 키우더니 2,824대로 마감했습니다. 10거래일 만에 연고점을 새로 쓰면서 2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납품 기대감에 3% 넘게 급등했습니다.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보도에 주가가 뛴 것으로 보이는데 삼성전자는 아직 테스트 중이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이렇게 투자 심리가 들썩인 건 미국발 훈풍 때문입니다. 지난달 미국 민간 고용 증가세가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경기 둔화 신호에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뉴욕 증시도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오는 9월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시장 기대는 60%가 훌쩍 넘습니다. 수요가 줄면서 물가가 좀 잡힐 수 있다는 이야기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9월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확장이 되면서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짙어지면서 달러 가치는 떨어졌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0원 넘게 급락해 오후 3시 반 기준 1,380.45원을 기록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삼성전자가 고대역폭 메모리 HBM 개발팀을 신설하는 등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나섰습니다. 전영현 부회장이 새 반도체 수장을 맡은 지 한 달여 만으로 반도체 분야 경쟁력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당국이 조만간 피의자 조사에 들어갑니다.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지역 사고 수습본부장을 맡은 민길수 중앙고용노동청장은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며 관련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피의자 소환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현직 검사 4명 탄핵안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또다시 비판하는 등 검찰 내부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헌법학자 등 학계에서도 실제 탄핵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적고 이 대표 관련 수사와 재판만 늦추게 될 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회견을 자청해 검사 탄핵안에 공개 반발했던 이원석 검찰총장이 다시 비판에 나섰습니다. 상대가 저급하게 나오더라도 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하지 말라는 발언을 내부 회의에서 내놓은 겁니다.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수사를 담당한 전현직 검찰 수사팀도 가세하는 등 검찰 내부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장동 백현동 비리 의혹 수사를 이끌었던 차장검사는 만약 위법이 있다면 당시 실무 책임자인 자신에게 책임을 물으라고 밝혔고 이 전 대표 수사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도 탄핵이 진행되면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학계에서도 민주당의 탄핵안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탄핵하려면 직무집행에 위헌 위법성이 있는지 또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지 따져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위법성을 찾기 어렵다는 겁니다. 결국은 사법적인 해결이 아니라 정치적인 해결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역시 헌법재판소에 가서 인용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외부 기관의 수사나 내부 감찰이 이뤄지기도 전에 탄핵부터 추진하는 것 역시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결국은 시간 끌기는 분명히 되고 재판 지연 내지 수사 압박은 분명히 효과는 있을 겁니다. 다만 국회 차원의 조사 과정에서 탄핵 근거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헌재의 탄핵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검찰은 우선 국회 상황을 지켜본 뒤 추가 대응 전략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인데 국회 청문회가 현실화할 경우 집단으로 불출석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버지 손흥정 감독이 운영하는 손축구 아카데미 학부모들이 체벌이 없었다며 수사당국에 선처를 요구했습니다. 학부모들은 문제가 된 오키나와 훈련에 일부 학부모가 동행했다며 당시 부모들과 아이 모두 분위기가 바꿀 전환점이 필요했고 누구도 특이하다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전남 목포시 대반동 앞바다에 중학생 A군이 빠졌습니다. 출동한 해경과 소방당국이 수색 30여 분 만에 A군을 심정지 상태로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해경은 A군이 다른 중학생들과 함께 수영하러 갔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롤스로이스 사망 사건과 람보르기니 주차 시비 사건에 연루된 의원 2곳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여 의사와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수십 명에게 의료용 마약류나 전신 마취제를 투약하고 20억 원가량을 챙겼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병원 주사실에서 5만 원짜리 지폐를 뭉텅이로 내는 사람들. 주사를 꽂은 채 돈다발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주사를 맞은 사람들은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합니다. 정신없이 옷을 벗거나 손을 덜덜 떨며 손가락을 기이하게 꺾기도 합니다. 침대에서 굴러떨어지고 구토를 하면서도 또다시 주사를 맞습니다. 추가로 주사를 놓아달라 두 손 모아 사정하고 약을 더 주자 손으로 하트를 만들어 감사 표시까지 합니다.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투약한 이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전신마취제나 의료용 마약류 등을 불법 투약해온 의원 2곳의 관계자 16명과 투약자 26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 두 의원은 지난해 롤스로이스 사망 사고와 람보르기니 주차 시비 사건 운전자들에게 약물을 주사한 곳들입니다. 의사 A씨 등 의원 관계자 7명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미용시술을 빙자해 내원자들에게 미다졸람과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투약해 마약류 관리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습니다. 한 번에 30여만 원씩 28명에게 540여 차례 투약해 모두 8억 5천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롤스로이스 사망 사고로 병원 압수수색이 이뤄진 뒤에도 불법 투약 영업이 계속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롤스로이스 사망 사고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환자의 안전한 귀가 등의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약물에 취해 있는 C씨의 약물 자동차 운전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C씨를 퇴원시킨 과실로 C씨가 차량으로 보행자를 충격 사망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람보르기니 주차 시비 사건에 연루된 의사 B씨 등 또 다른 의원 관계자 9명은 2019년 9월부터 4년에 걸쳐 75명에게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한 사람에게 하루에 56번 약물을 주입하기도 했는데 한 번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씩 받아 12억 5천만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에토미데이트는 마약류가 아닌 전문 의약품으로 지정돼 있어 마약류 관리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허점을 노린 겁니다. 이에 따라 병원 관계자들은 약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지만 주사를 맞은 내원자들은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경찰은 의사 2명의 재산 20억 원가량을 추징 보전하고 관계부처에 의료용 마약류 사용 후 운전 금지 시간 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김포시가 서울특별시 편입을 위한 절차를 다시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포시는 올 하반기 중 서울 편입 관련 특별법안이 재발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법안은 앞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습니다. 최강의 잠수함 킬러로 불리는 해상 초계기 포세이돈 6대가 도입을 결정한 지 6년 만에 모두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해상 기반 삼축 체계의 핵심 역할을 할 예정인데 한반도 영해에 대한 장악력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포세이돈 제로원 출격! 활주로를 달리던 하얀색 기체가 출격 지시에 따라 힘차게 날아오릅니다. 우리 군에 새로 도입한 해상 초계기 PA 포세이돈의 국내 첫 비행입니다. 미국 보잉사의 여객기를 기반으로 개발돼 길이 40m, 폭 38m 크기로 터보팬 엔진 2개가 달려 최대 시속은 900km가 넘습니다. 적의 함선뿐 아니라 잠수함을 찾아내 직접 타격할 유도탄과 어뢰 등은 물론 적 잠수함을 식별하거나 추적하는 음향 탐지부표 120발을 장착할 수 있는 잠수함 킬러입니다. 우리 바다를 하늘에서 지킬 최신의 해상 초계기인 PAC 최고도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력화 기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해상 표적을 탐지하는 장거리 X밴드 레이더 등 최신의 기술이 탑재돼 현재 운용 중인 P3보다 빠르고 꼼꼼하게 적을 찾아냅니다. 해상 기반 삼축 체계의 핵심 전력 가운데 하나로 무장을 제외한 배당 가격만 약 2,200억 원에 이릅니다. 초계기 내에는 승무원 9명이 상시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지난 16개월 동안 미국 현지에서 교육을 마쳤습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한반도의 바다를 지배하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입니다. PA 포세이돈은 적 잠수함을 어암 속의 물고기로 만들 것입니다. 이제 적 잠수함에게 바다는 지옥이 될 것입니다. 포세이돈이 전력화 과정을 거쳐 1년 뒤 실전 배치되면 기존 P3를 포함해 모두 20여 대의 해상 초계기가 하늘에서 내려다보며 한반도 영해를 지키게 됩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내년 하반기로 예정된 누리호 4차 발사를 위한 엔진 수락 연소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오늘 누리호 4차 발사를 위한 1단용 첫 75톤급 엔진 조립이 완료돼 나로 우주센터에서 엔진 성능 검증을 위한 수락 연소 시험을 정상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험 결과 눈으로 확인된 특이사항은 없었고 세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엔진 성능을 최종 확인할 예정입니다. 경남 통영에서는 휴어기를 마치고 멸치잡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조업 초기 어항이 그리 좋지는 않지만 업계에서는 앞으로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멸치업계 황금어장으로 알려진 통영 욕지도 인근 바다. 배로 1시간 반가량 달리니 멸치잡이 배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석 달 동안 쉰 뒤에 본격적인 멸치잡이가 시작된 겁니다. 팽팽한 그물을 끌어올리니 은빛 멸치가 올라옵니다. 건져 올린 멸치는 신선한 상태에서 바로 삶아 말립니다. 아직은 조업 초기라 미리 판단하긴 어렵지만 지난해보단 어항이 다소 좋지 않아 어민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수온 상승, 바닷물이 온도가 예년에 비해서 1년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멸치가 예년에 비해서 반토막 정도 난 것 같고. 건조를 마친 멸치가 경매장에 오릅니다. 품질 좋은 멸치를 선점하려는 중도매인들의 눈치 싸움이 치열합니다. 멸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1kg에 평균 9,600원가량에 거래됐습니다. 조업 초기 어항은 좋지 않지만 업계에선 점점 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치어 자체가 4월 달에는 조금 부진했는데 올부터 해가지고 수온도 맞춰지고 먹이류들도 좀 원만해지고 해가지고 아마 예년 평년작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협은 올해 목표 위판액을 850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통영 멸치잡이는 욕지도 등 남해안 인근에서 내년 3월까지 조업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최상병 특검법이 24시간이 넘는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거쳐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 대다수 의원의 불참 속에 표결이 이루어졌는데 발의 35일 만에 초고속 처리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준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특검법 통과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조금 전 오후 6시쯤 최상병 특검법이 채석 190명 가운데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찬성표를, 김재섭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고 나머지 여당 의원들은 불참했습니다. 대신 우원식 의장이 편파적 의사 진행을 하고 있다며 사퇴를 요구하는 규탄 대회를 본회의장 앞에서 열었는데요. 앞서 우 의장은 어제 오후 3시 40분쯤 최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이 시작한 필리버스터는 종료 시간인 24시간을 넘겨서까지 진행됐지만 우 의장이 종료 동의안을 표결에 붙이면서 마무리 수순을 밟았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끝에 폐기됐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5월 30일 개원 첫날 당론으로 특검법을 일부 수정해서 발의했고 재발의했고 발의 35일 만에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민주당은 최상병 특검법 표결 직후 대정부 질문도 진행하려 했지만 우 의장은 특검법 표결 여파를 고려해 본회의를 그대로 마쳤습니다. 내일은 22대 국회 개원식도 예정돼 있었지만 여당이 보이콧을 선언하고 윤 대통령의 불참을 요청하기로 하면서 개원식 역시 연기가 확정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대통령실은 야당 주도로 최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헌정사의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위헌성 때문에 재의결이 부결됐으면 헌법에 맞게 수정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일 텐데 오히려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정사의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지난 총선 참패 책임이 누구에게 더 있는지를 놓고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 원희룡 후보가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한동훈 후보의 책임을 돌리자 한 후보는 다른 후보들도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다는 취지로 맞받았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원희룡 후보는 총선 당시 원톱 비대위원장이었던 한동훈 후보의 책임론을 또 한 번 꺼내들었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자신이 비대위를 맡았다면 참패는 없었을 거라며 2달 전 크게 실패한 사람에게 대표를 또 맡겨선 안 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비대위원장은 원희룡, 선대위원장은 한동훈 세우는 게 최상의 경험도 살리고 어떤 인기도 살리는 방법이다. 저는 그걸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랬다면 과연 총선 결과가 이랬을까? 이에 나경원 후보는 원 후보가 인천에서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에게 큰 격차로 졌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한 후보 실패를 말할 입장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가장 많이 찾은 곳은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동작을이었다며 자신은 이 전 대표를 이겨본 사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치라는 건 책임질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선 과정에서 결국 총선을 지휘하신 분들은 이제 책임을 느끼고 자숙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한 후보는 자신을 겨냥한 참패 책임론, 갈등설에 일일이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경쟁 주자들 역시 총선 당시 선거운동을 책임지는 가볍지 않은 자리에 있었다는 점을 거론하며 불편한 속내를 내비쳤습니다. 나경원 원희룡 후보 역시 전국 선거의 공동선대위원장이셨고요. 윤상현 후보는 인천의 총괄 선대위원장이셨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후보 발언에 원 후보는 SNS 글로 누구의 책임이 가장 큰지 모두가 안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틀 연속 대구를 찾은 윤상현 후보는 한 후보에게 후보직에서 물러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한 후보가 당선된다면 대통령과 갈등으로 당이 분열하고 무너질 거란 우려와 두려움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이 분열될 공산이 크고요. 또 이로 인한 당의 휴유증이 너무나도 커질 겁니다. 그래서 당을 위하고 대통령을 위한다면은 솔로몬의 지혜를 한번 발휘해달라. 후보들 사이 설전이 격해지는 가운데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수준 높고 품격 있는 선의의 경쟁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총선 패배 책임론 말고도 현안마다 후보들 간 난타전이 이어지면서 전당대회 이후 당내 화합이 이뤄질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잖게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지목된 의원들이 거듭 소환에 응하지 않자 강제 수사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면서도 출석을 담보하기 위해 강제 수사까지 진행해야 할지 아직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전현직 민주당 의원 7명에게 지난달 12일 3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지만 모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명예훼손 혐의가 있는 김 전 의원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앞서 김 전 의원은 서초경찰서가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이의 신청을 해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며 권한 남용을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형 목사가 스토킹 혐의 피고발인으로 첫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오늘 오전 스토킹 혐의로 고발된 최재형 목사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 목사는 경찰에 출석하며 스토커가 준 선물이라면 명품 가방이 어떻게 국가 기록물에 보존되겠느냐며 스토킹 혐의에 대해 궤변이라고 말했습니다. 장마철인 요즘 기상청 예보나 방송을 통해 날씨 정보 알아보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 날씨예보에서 시간당 몇 밀리미터의 비가 내린다고 할 때 체감상 어느 정도인지 쉽게 감이 오질 않는데요. 시간당 강수량 어느 정도부터 위험 신호인지 홍상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비의 강도는 1시간에 내린 비의 양인 강수량 또는 강우량으로 표현합니다. 신경을 써야 할 정도는 시간당 강수량 15mm부터입니다. 시간당 강수량이 15mm일 때는 와이퍼를 사용하지 않으면 시야가 확보되지 않고 굴곡진 도로에는 물 웅덩이가 생기게 됩니다. 시간당 30mm의 비가 내리면 우산을 써도 이동하기가 어렵고 운전할 때 시야 확보도 힘든 수준이 됩니다. 지하차도처럼 지대가 낮은 곳에서는 물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시간당 50mm 이상의 비가 내린다는 예보나 방송이 나오면 거리에 물이 차오르고 자동차의 정상 운행이 불가능합니다. 시간당 70mm의 비가 내리면 하천 가까이 있는 차량이 물에 잠기기 시작해 피해가 발생합니다. 특히 국지성 호우와 지형적 요인이 겹치면 피해는 더 커집니다. 지난 2022년 8월 한반폭우로 강남대로와 서초대로 일대의 침수 사태 당시엔 시간당 100mm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 정도 강수량이면 도로에선 차량이 물에 뜨고 지하는 물론 건물 하단까지 물에 잠기기 시작합니다. 시간당 강수량이 많아질수록 피해가 커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지형적인 요인 등으로 인해 폭우 강도에 비해 호우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비교적 적은 강수량이지만 짧은 시간 비가 집중될 경우 여전히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올해 장마가 국지성 집중호우 경향을 보이고 있는 데다 대기 불안정과 저기압으로 올여름 평년보다 많은 강수량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상입니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넘긴 최저임금위원회가 차등 적용 도입 부결 과정에 반발하는 사용자위원들의 불참으로 파행했습니다. 사용자위원들은 앞서 지난 2일 진행된 차등 적용 도입 여부 투표 과정에서 근로자위원들이 물리적인 방법까지 동원해 표결을 방해한 건 민주적 회의체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공익위원들과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의 불참에 유감을 표하고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서해뿐 아니라 동해에서도 불법 해상 환적을 하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미국의 소리 VOA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지난 3월 말 민간 위성업체 에어버스가 촬영해 공개한 위성사진을 근거로 석탄을 옮겨 싣는 과정을 추정케 한다며 반경 1km의 여러 부두가 있는데 굳이 바다 한가운데서 난도 높은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와 함께 최근 북한과 러시아 사이 협력 강화 분위기 속에서 양국 항구와 가까운 동해에서도 환적 움직임이 발견된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TV 토론 이후 궁지에 몰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며칠 안에 여론을 돌리지 못하면 사퇴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백악관은 후보직 사퇴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지만 후폭풍은 쉽게 가라앉질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뉴욕타임스는 토론을 망친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측근에게 후보직 포기 가능성을 거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향후 며칠 안에 대중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대선 후보직을 구해낼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금요일로 예정된 ABC 뉴스와의 인터뷰와 주말 유세에서 반드시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토론 이후 바이든과 트럼프의 지지율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 거액 후원자들이 플랜 B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며 후보 교체 여론이 물밑에서 요동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는 또 민주당 의원 25명이 무더기로 후보 사퇴 요구를 준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진보 성향의 한 온라인 매체는 바이든이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 물러나게 돼 있다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And that should be potentially by this weekend, maybe latest by Monday. So that's how confident I am of how quickly it's going to happen. 백악관은 대통령이 후보직 사퇴 가능성을 거론했다는 보도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아니라고 밝혔다며 익명의 소식통과는 상대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완주 약속을 지킬 거라며 후보 교체론을 반박했습니다. The president is clear-eyed and he is staying in the race. I don't have anything else beyond that. He's staying in the race.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전 직원들과 통화에서 누구도 자신을 밀어낼 수 없고 떠나지도 않을 거라며 완주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미국 민주당 하원 의원 사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연판장이 회람되는 등 당내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2명의 민주당 하원 인사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오는 9일 하원 민주당 의원회의가 잡혀 있어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바이든의 출마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뉴스플러스 오늘의 경제픽입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2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오늘 발표한 7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0.2%가 오르며 지난주 0.18%에 비해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지난 2021년 9월 셋째 주 이후 145주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나타낸 건데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15주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민간 차원의 부동산 공급 여건이 위축됐다고 보고 공공 차원의 공급 확대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1차관은 오늘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주택공급 점검회의에서 앞으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가시적인 공급 확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 중에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수도권 중심 2만 가구 신규 택지를 발굴하고 시세보다 저렴한 전월세로 거주가 가능한 공공 비아파트를 2년간 12만 가구 공급하면서 3기 신도시를 신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여름 휴가 계획 세우셨습니까? 토, 일, 월 2박 3일 여행에 적합한 대체 공휴일은 현행 법정 공휴일 15일 중에 새해 첫날 신정과 현충일을 제외하고 적용되죠. 올해는 지난 어린이날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대체 공휴일 제도는 1959년 공휴일 중복제 그리고 30년 뒤인 1989년 이길 휴무제라는 이름으로 도입이 됐다가 각각 1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이후에 휴식권 보장이 정치권의 이슈로 떠오르면서 지난 2013년 설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이 대체 공휴일에 적용이 된 뒤에 2021년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 이어서 지난해에는 부처님 오신 날과 성탄절까지 추가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정부가 요일제 공휴일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정 날짜가 아닌 요일을 휴일로 정하는 겁니다.
지난 현충일이 목요일이었다면 이걸 금요일이나 월요일처럼 주말에 붙여서 한 번에 길게 쉴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경기 활성화도 꾀한다는 건데요. 일본은 공휴일 16일 중에 4일 요일제 공휴일로 지정하고 미국은 공휴일 중에 6일을 특정 요일에 쉴 수 있도록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에는 월요일 공휴일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5월 30일 메모리얼 데이가 5월 마지막 월요일로 바뀌어서 매년 연휴가 됐습니다. 일본도 해피먼데이 제도를 도입해서 성인의 날과 경로의 날 등을 특정 날짜가 아닌 월요일로 지정했습니다. 그만큼 황금 연휴가 늘어났습니다. 징검다리 연휴나 주 중간에 딱 낀 공휴일보다 휴식의 효율성이 높게 됐습니다. 정부는 선진형 근무 휴식 시스템을 만들어 노동 생산성을 높이고 내수도 활성화하겠다며 이르면 2026년부터 요일제 공휴일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생활 균형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휴일제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는 해외와 달리 요일제가 아니고 특정 일자로 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재검토해서 대체 휴일제를 확대하거나 아니면 요일제 공휴일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요일제 공휴일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여러 번 발의됐지만 본래의 공휴일이 가진 의미를 잃게 한다는 반발 등이 있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해당 날짜의 역사적 배경이 약한 어린이날과 현충일 등을 월요일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 나갈 방침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주식 재산이 1조 원을 넘는 총수는 모두 16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업 분석 전문 한국 CXO 연구소는 주식 평가액이 1,000억 원이 넘는 그룹 총수 46명의 주식 재산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주식 재산 1위는 삼성 계열사 주식 15조 7천억 원어치를 보유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었습니다. 이어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10조 1천억 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4조 7천억 원,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4조 3천억 원,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2조 7천억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인공지능 칩 선두주자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 경영자가 지난달 2천억 원어치가 넘는 주식을 매도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황 CEO는 지난 6월 한 달 동안 엔비디아 주식 130만 주를 팔았습니다. 규모는 1억 6,900만 달러, 2,344억 원에 달합니다. 황 CEO의 주식 처분 시점은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3조 달러를 처음 넘어섰을 때였습니다. 경찰이 롤스로이스 사망 사건과 람보르기니 주차 시비 사건에 연루된 의원 2곳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여 의사와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수십 명에게 의료용 마약류나 전신 마취제를 투약해주고 20억 원가량을 챙겼습니다.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병원 주사실에서 5만 원짜리 지폐를 뭉텅이로 내는 사람들. 주사를 꽂은 채 돈다발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주사를 맞은 사람들은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합니다. 정신없이 옷을 벗거나 손을 덜덜 떨며 손가락을 기이하게 꺾기도 합니다. 침대에서 굴러떨어지고 구토를 하면서도 또다시 주사를 맞습니다. 추가로 주사를 놓아달라 두 손 모아 사정하고 약을 더 주자 손으로 하트를 만들어 감사 표시까지 합니다.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투약한 이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전신마취제나 의료용 마약류 등을 불법 투약해온 의원 2곳의 관계자 16명과 투약자 26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 두 의원은 지난해 롤스로이스 사망 사고와 람보르기니 주차 시비 사건 운전자들에게 약물을 주사한 곳들입니다. 의사 A씨 등 의원 관계자 7명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미용 시술을 빙자해 내원자들에게 미다졸람과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투약해 마약류 관리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습니다. 한 번에 30여만 원씩 28명에게 540여 차례 투약해 모두 8억 5천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롤스로이스 사망 사고로 병원 압수수색이 이뤄진 뒤에도 불법 투약 영업이 계속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롤스로이스 사망 사고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환자의 안전한 귀가 등의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약물에 취해 있는 C씨의 약물 자동차 운전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C씨를 퇴원시킨 과실로 C씨가 차량으로 보행자를 충격 사망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람보르기니 주차 시비 사건에 연루된 의사 B씨 등 또 다른 의원 관계자 9명은 2019년 9월부터 4년에 걸쳐 75명에게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한 사람에게 하루에 56번 약물을 주입하기도 했는데 한 번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씩 받아 12억 5천만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에토미데이트는 마약류가 아닌 전문 의약품으로 지정돼 있어 마약류 관리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허점을 노린 겁니다. 이에 따라 병원 관계자들은 약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지만 주사를 맞은 내원자들은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경찰은 의사 2명의 재산 20억 원가량을 추징 보전하고 관계부처에 의료용 마약류 사용 후 운전 금지 시간 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서울 시청역 근처에서 역주행하다 사상자 16명을 낸 운전자가 첫 피의자 조사에서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오늘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60대 남성 차모 씨에 대한 진술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차 씨는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차량 상태가 이상했다며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고령 운수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운전 능력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만 65세 이상의 버스, 택시, 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운전 적격 여부 검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버스, 택시업계 등은 검사 기준 강화가 고령 운전자의 이동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을 들어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주차장에서 돌진 사고를 내 보행자 3명을 다치게 한 택시 운전자에게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택시 운전자 70대 남성 A씨에 대해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진행했는데 모르핀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평소 당뇨 등 지병으로 처방약을 많이 복용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리올림픽 개막이 3주 남은 상황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 간의 충돌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체육회를 계속해서 비판하자 이기용 회장은 국정농단의 부활이라는 말까지 꺼내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체육회 임시 대의원 총회, 이기흥 회장이 작심한 듯 유인촌 문체부 장관을 향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장관께서 정말 현실을 알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누가 써주는 거를 읽기만 하는 건지. 체육회가 추진하는 연임 제한 해제와 예산 관리 문제에 대해 유인촌 장관이 강하게 비판한 것을 두고는 직권 남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더 나아가 박근혜 정부 당시 있었던 국정농단 사태까지 언급했습니다. 끊임없이 압박을 하고 밀어붙이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분명히 명시가 돼 있어요. 저는 국정농단 그 세력이 다시 부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번 총회에서 체육회 이사의 연임 제한을 풀도록 정관이 개정됐는데 이 과정에서 체육회 지도부에 대한 비판 의견도 나왔습니다. 우리도 한번 문체부가 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도하게 개입을 한다라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체육회는 문체부에 정관 개정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지만 이미 문체부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유인촌 장관은 여러 차례 대한체육회가 이기흥 회장 체제로 8년을 했다며 문체부 간섭도 없이 마음대로 운영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장관은 한 해 4,200억 원에 이르는 체육회 예산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직접 관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체육회는 월권이며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체부와 체육회가 장군 멍군하면서 격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파리올림픽을 불과 20여일 앞두고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YTN 이대원입니다.
민간 자격증을 따면 정부 지원금을 받고 일자리도 구할 수 있는 것처럼 노인 3천여 명을 속여서 6억 원가량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환갑이 넘은 나이에도 일을 해서 생계를 잇는 빈곤층이었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울산 남구의 상가 건물, 빈 사무실에 소파와 칠판만 덩그러니 놓였습니다. 이곳은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노인을 상대로 교육을 하던 곳인데 지금은 공실로 남았습니다. 교육 주최 측은 강의를 듣고 민간 자격증을 따면 6달 동안 매월 국가지원금 75만 원이 나온다며 사람을 모았습니다. 시니어 인턴십 일자리도 약속하며 교육비로 17만 원을 받았고 대부분 60살이 넘는 노인이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교육을 4회를 받으면 자격증을 준다 그랬어요. 6개월간 어느 금액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뭐 60, 70만 원 되도록 보장을 해준다고 해서 그 17만 원 가입을. 하지만 국가지원금은 물론 일자리도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환갑이 지난 나이에도 일해서 생계를 잇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행이었던 겁니다. 심지어 서울에 본사를 두고 전국 12곳에 센터를 운영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했습니다. 피해 노인만 3,500명이 넘고 받아챙긴 수업료만 6억 원에 달합니다. 이제 전국적인 계획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단지 이제 울산 쪽에 연구가 있다 보니까 울산 쪽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람을 점점점 너무 이제 지역 범위를 넓혀 나갔습니다. 경찰은 주범 60대 A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단체가 보조금 지급이나 취업을 약속하면 대부분 불법인 경우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영화 데드풀과 울버린의 개봉을 앞두고 주인공 라이언 레이놀즈와 휴잭맨이 우리나라를 함께 찾았습니다. 가볍고 유쾌한 데드풀과 진중하고 무거운 울버린이 만나서 어떤 호흡을 만들어낼지 벌써 관심입니다. 박순표 기자입니다. 히어로 생활을 접고 평범한 중고차 판매원이 된 데드풀이 뜻하지 않게 거대한 위기에 휘말립니다. 어쩔 수 없이 울버린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면서 좌충우돌 모험이 시작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죽여도 죽지 않는 두 영웅이 만나면 얼마나 무적이 될까라는 질문에 충실히 답하는 영화입니다. 그러면서 현란한 입담과 수위 높은 액션의 데드풀과 진중하면서 파괴력 있는 액션의 울버린의 매력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I think what I loved about the script the most when I read it was that it was scratching at an itch that I'd had playing the part for 25 years of showing things that I'd tried to get out but couldn't. 영화 산업으로 보면 디즈니가 20세기 폭스를 인수하면서 데드풀과 울버린의 만남이 가능해졌습니다. 1, 2편을 통해 15억 달러가 넘는 흥행 수익을 기록한 데드풀이 인기가 시들해진 마블 시리즈에 합류해 어떤 긍정적 효과를 낼지가 관심입니다. Korean cinema is one of the greatest platforms of art on the entire planet, of course. I mean, yes. You know, I can't think of a scenario in which I would be more nervous than that. 휴 잭맨은 서울시 친선대사를 맡을 정도로 할리우드의 대표적 친한파 배우입니다. 안녕하세요. It's so good to be back in Seoul. My 6th time here. I love being in Korea. Thank you so much for being here. I'm so excited to bring this movie to you, which means so much to all of us. Yes, 감사합니다. 세 번째 한국을 찾는 레이놀즈도 딸의 가장 친한 친구가 한국인이라며 K-팝에 대한 관심과 함께 프로야구 관람 사진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We got to see one of the most beautiful baseball stadiums and teams. It was the most magical evening that we had here already. So it just gets better and better. And thank you for the incredibly warm welcome. 이번 영화는 박물관이 살아있다 시리즈로 연출력을 인정받은 숀 레비 감독이 맡았습니다. 서로 다른 성격의 두 히어로가 만들어내는 좌충우돌 코믹 액션 데드풀과 울버린은 이달 24일 개봉합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충청북도는 민선 8기 들어 지난 2년간 51조 원에 달하는 기업 투자 유치를 이뤘습니다. 당초 4년간 투자 유치 목표액이 60조 원이었던 것과 비교를 하면 예상보다 빨리 투자 유치액이 늘고 있는 건데요. 지역 현안을 듣는 시간, 오늘은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녁부터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가 네. 됐습니다. 네. 충북은 지난해 좀 큰 인명 피해를 냈었는데 올해는 그렇습니다. 수해 대책 철저히 준비하신 거죠? 네, 지난해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내렸기 때문에 올해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아무 피해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제 취임 2주년을 맞은 만큼 지난 2년간 소회가 또 남다르실 것 같아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도정 활동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성과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충청북도의 이름을 정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 일입니다. 충청북도는 바다가 없는 내륙도다, 그런 정도의 특징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대한민국의 중심에 서다라는 이름을 갖게 됐고 CI도 만들게 됐는데 참 좋은 이름을 갖게 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특히 우리가 지금 지난 1년 동안 제일 보람 있게 생각하는 것은 출산율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증가하는 도가 됐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출산율은 조금 이따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여쭤보기로 하고 지금 민선 8기 투자 유치액이 5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당초 4년간의 목표가 60조 원이었는데 네. 2년 동안 굉장히 빠르게 투자 유치를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최단 시간 동안 최고의 투자 유치가 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만은 첨단 산업에 집중돼 있습니다. 예. 반도체가 많이 투자가 이루어졌고 2차 전지가 전국에서 한 배터리 생산량의 42%를 생산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바이오 이쪽 분야의 투자, 또 식품, 유통 전 분야에서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대한민국의 중심에 충청북도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중부 내륙 지역의 잃어버린 권리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네. 하고 계신다고 네. 들었거든요. 최근에 중부 내륙 지원 특별법이라는 법도 만드셨는데 이 법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실까요? 우선 이제 우리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이제 균형 발전의 그런 뭐 기준이라고 할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크게 보면은 그동안은 이제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수출 지향적 경제 구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다를 중심으로 연안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던 근대화의 축이 이제 내륙의 공동화를 가져왔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내륙도 같이 발전시켜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지명 가운데 주자가 들어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전주, 공주, 청주, 원주 뭐 이런 예. 파주 이런 주자가 들어가는 지역은 내륙으로 돼 있고 부산, 마산 같은 산자가 들어가거나 진, 포 이렇게 되는 것은 바닷가인데 그동안에는 이제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항구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면 내륙이 지금 소멸하고 있고 또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같이 발전시켜야 균형 발전을 이룬다는 그런 생각으로 진행했는데 8개 시도가 관련이 되어 있고요. 시군구로 따지면 27개 시군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 이쪽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인프라 투자가 부족하고 규제가 많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좀 보완하고 지원하자 하는 그런 법률입니다. 네, 또 최근에 SNS에 목매한 규제의 철옹성에 대한 글을 쓰셨습니다. 어떤 계기로 이런 글을 쓰게 되신 겁니까? 지금 이제 나라가 어렵지 않습니까? 성장이 지금 둔화되고 있고 성장판이 닫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조금만 규제를 풀면은 굉장히 많은 그런 뭐라고 할까 내수의 증가 또는 산업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데 그 규제를 지금 풀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이제 지난해에 청남대에서 라면이나 또는 뭐 커피 한 잔도 못 파는 그런 것들을 제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풀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 청남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제 문의마을이라는 데가 한 5천 명 정도 사는 주민들이 사는 지역인데 그동안 수몰 지역으로 굉장히 고통을 많이 수십 년 동안 받아왔는데 그분들이 농사를 지려고 하면은 이 길을 건너서 가야 되는데 차로 10km를 달려가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 다리를 보행교를 놓게 되면은
400m만 놓으면은 10km를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거가 되는데 거기가 이제 상수도 보호 지역이 되다 보니까 그 보행교를 놓는 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거기는 실제로 어떤 뭐 오염의 가능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눈을 뜨게 되면은 그 보행교를 놓게 될 경우에는 많은 도민들이 관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규제를 풀어달라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잠시 언급하신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지난해 충북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충북만이 출생아 수 증가율이 올랐는데 굉장히 혁신적인 또 정책을 펼치고 계시다고요. 지금까지 한 것은 뭐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출산 장려금을 줬습니다. 한 1,000만 원 정도 줬는데 300만 원 주고 100만 원 주고 이렇게 나눠서 주는 제도인데 그런 것의 효과도 있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첨단 산업에 좋은 일자리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출산율이 증가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만으로는 되지 않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경력 단절 여성들의 일가정 양립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근본적으로는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값 아파트를 제공하는 문제라든지 교육이나 문화 인프라를 갖추는 문제가 다 종합적으로 마련돼야 되기 때문에 전주기별 출산 정책 이것을 마련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네, 또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서 K 유학생 유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이것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이제 우리 결핍, 우리 지금 현재 도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가 저출산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공장이 지금 한 900개가 지금 유치가 됐는데 전부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촌에는 지금 농부가 없어서 젊은 농부가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문제, 대학은 학생이 없는 문제. 전통시장 고객이 없는 문제 이거를 지금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서 우리는 충청북도에서는 이제 근로자를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유학생을 데려오자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0,000명 정도 되는 유학생을 데려와서 반 정도는 일을 하고 반 정도는 공부를 하는 과거에 우리 유학생들이 식기를 닦아가면서 일하면서 공부했던 그런 경험을 되살려서 하는 제도인데 이 동북아를 포함한 그 K 컬처의 영향으로 엄청난 사람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은 인력도 해결해 주면서 또 이 지역에서의 대학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오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충북하면은 또 첨단 바이오 산업이 떠오르거든요. 첨단 바이오 산업 중심지로 또 더 도약하기 위해서 또 다른 방식이 있으시다면요? 우선은 정부가 충청북도 오송을 중심으로 해서 K 바이오 스퀘어로 여기를 지정했습니다. 보스턴에 있는 캔달 스퀘어를 빗댄 것이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는 것인데 이거의 핵심은 이제 카이스트라는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바이오 캠퍼스가 이쪽으로 이전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런 바이오 캠퍼스가 만들어지고 우리는 희귀병 치료를 하기 위한 이렇게 치매 치료, 루푸스나 무슨 파킨슨 같은 그동안 치료 방법이 없었던 치료 방법을 AI를 동원해서 해결하는 그런 대학, 병원, 그리고 제약회사 또 그런 벤처기업들을 만드는 생태계를 구성하는 그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걸 위해서 정부가 이 지역에 117만 평의 땅을 바이오 스퀘어로 클러스터를 만드는데 규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가 여기 걸려 있다고 생각하고 충청북도의 내일도 여기에 걸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짧게 여쭙겠습니다. 청주국제공항 이용객은 크게 늘었는데 재기능을 하지 못해서 민간 전용 활주로 필요성을 강조하셨다면서요? 네, 지금 이제 300만 정도 되던 그 공항이 지금 500만을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700만쯤 가게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가 이제 군용 공항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2개의 활주로 가운데 1개 반을 군이 쓰고 있어서 0.5의 활주로를 가지고는 지금 현재 이 수요를 해결할 수 없다. 특히 화물기를 쓸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개는 다 군에다 드리고 우리가 오창 근방에 1개의 민간 활주로를 가져야 되겠다. 우리
도가 또 도민들이 힘을 내 가지고 이걸 민간 활주로를 만들 테니까 허용해 달라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 대한민국의 중심에 있는 청주공항이 굉장히 좋은 입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꼭 관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역 현안을 듣는 시간, 지금까지 김영환 충북도지사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현재 정체전선은 북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비구름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영서지방 곳곳에 산발적으로 이렇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밤사이에는 정체전선이 남하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 밤까지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리겠고 새벽부터는 점차 남부지방으로 비구름이 이동해 비를 뿌린 뒤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이번에는 비가 내리는 시간이 길지 않지만 곳곳에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는 곳이 있겠고 특히 충남 남부에는 100mm 이상, 호남과 경기 북서부에도 8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취약 시간대에 강한 비가 쏟아지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하수구나 배수구 등 주변 점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낮아지지 않고 열대야나 열대야 수준을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 23도, 강릉 26도, 대전 23도, 대구 25도로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28도, 강릉 32도, 대구 33도까지 오르겠고 특히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주말에는 또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오겠고 이후로도 정체전선이 남북을 오르내리며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퀘어 저녁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